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오늘도 해외 콤비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방금 국회 속에서 푸신 내용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상황 속에서 각 당은 중도층의 선점을 위한 움직임이 좀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씨 없는 수박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반도체법에서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내용은 빼고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핵심을 뺀 국민 기만극이다, 그런 의미에서 씨 없는 수박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주 초로 예정된 국정협의 연기를 요구를 했는데, 자, 이 내용 우리 김일환 대변인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 R&D 인력, 그 고연봉의 그 연구직들에게 52시간 그 예외를 주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그 좌장이 돼서 그 토론도 진행하셨고요. 네, 그거 거의 통과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 빼고 지금 통과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원하고 있어요. 네, 업무 분야마다 사실은 노동 시간에 대한 이 유연성이 다르게 확보돼야 된다는 것이 그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 빼고서 특별법 뭐 그냥 이것만 통과한다는 거는 정말로 말 그대로 씨 없는 수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비유였다. 네네. 지금 그 얼마 전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딥시크를 아실 겁니다. 네. 그게 지금 CEO가 1985년생이고요. 그 가장 중요한 그 연구를 했던 그 여성 연구인 러플이 이 사람은 95년생입니다. 상당히 젊은 인력입니다. 네, 우리 한번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죠. 이분들이 그 설립한 지 6개월 만에 이 딥시크에서 그 AI 모델을 개발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딱 하루에 8시간만 근무하고 했을까요? 네, 이런 연구 개발 분야라는 거는 특별한 영역입니다. 사실 업무라는 거는 다 종류가 다양해서 어떤 시간 동안 꾸준히 그 시간을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딱 휴식을 취하고 이런 게 중요한 분야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하면은 몰입하는 그 노동의 시간이 좀 몰입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 결과를 바로 앞에 두고 휴식을 취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은 엄밀히 얘기해보면, 제가 이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애들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내보내놓고 이제 너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불 끄고 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만 공부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걸 사례로 좀 들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온 애들은 그런 거 없이 밤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쟁력에서 좀 뒤처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이런 과학기술 분야라는 거는 그 대상이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연구 인력들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대만의 경우에는 이런 노동시간의 그런 이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데 모래주머니 달고 뛰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기업의 현장에서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업무의 자율과 창의를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비로소 경쟁력이 있고, 또 그게 우리 국가 앞으로 그 발전의 먹거리가 되는 그런 첨단 산업 분야, 그 AI나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예외를 인정해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저는 공부와 일에 대한 비유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내가 자기 개발을 하고 성장하기 위한 것이고, 일이라는 것은 나의 노동의 대가로 지불되는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52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정해졌던 것은 인간의 최소한의 그 권리와 행복 추구권에 있어서도 또 포함이 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근무 시간을 늘리거나 했을 때에 우리가 다시 줄일 수 있는, 그렇게 되돌리기 어려운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또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여야가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세제 개편이라든지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이견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협의를 하고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무 시간이라고 한다면 정말 퇴근 시간이 돼서 우리가 바로 일을 접고 나가자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고 정말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이게 수박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등장한 수박 논쟁. 네, 그래서 제가 씨 없는 수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씨 없는 수박은 네. 굉장히 무슨 유전자 변형 식물인 것처럼 굉장히 네. 두려워하시는 어머니들도 많이 계신데요. 네, 사실은 씨 없는 수박이라는 거는 유전자 개수만 다를 뿐이지 유전자의 배열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위 말하면 방울토마토 같은 거 있죠. 네. 네, 우리가 안전하게 안심하고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육종 개량된 품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가 없다면 더 편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군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더 편리하게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것을 이재명 대표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고, 제가 과거에 산자위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산자위의 국민의힘 많은 의원님들께서 키오스크 도입을 반대하셨습니다. 아, 당시에 그랬나요? 네, 이유가 저희가 그 소위에서 그랬는데요. 네. 저는 사실 주장을 했던 입장이고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키오스크를 도입하면 그 가게죠. 이제 일반 그 음식점에서 캐셔분의 직장을 잃을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것은 뭐냐면, 캐셔는 직장을 잃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매출이 증가하고 소비자 요구가 커질수록 뭐 주방이라든지 다른 배달하는 업종분들의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은 실제로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게 한 3, 4년 전만 해도 좀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맞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논쟁이 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노동 분야는 잠시 미뤄두고 우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 산업을 키워주고 성장시켜주는 것이 저는 여야가 지금 당장 해야 될 민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월 안으로 좀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한 상황인데 좀 반박 의견 있으면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게 아까 그 말씀을 딱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공부와 노동이 다르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R&D 분야는 이게 결합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사실은 서울대 그 반도체 공동연구소에 가보면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그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어떤 걸 개발하고 실험을 해서 오류를 찾거나 뭐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램을 짜다가 뭐 디버깅을 하거나 이럴 때 이건 일반적인 노동 시간으로 이 시간이 근무 시간으로 표현될 수 없는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그 결과가 중요한 어떤 영역이 있는 겁니다. 연구가 곧 뭐 공부고 같은 개념이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연구 개발 분야는 네. 사실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성과를 보여야 되는 거지 그 시간 동안 그 근무 시간에 앉아 있기만 하면 그 연봉을 받는 그 일을 나는 충분히 다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완성된 업무를 해야 되고 개발에 성공해야 되고 이런 분야가 있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몰입형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이 민주당 측을 향해서 씨 없는 수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또 문워크로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연금개혁에 적극 나서는 여당을 향해서 연금개혁만큼은 문워크를 하지 말라. 이 문워크가 왜 그 마이클 잭슨 춤이잖아요. 앞으로 좀 이렇게 고꾸라지는 듯 하면서 뒤로 뒷걸음질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비판을 했을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은데요. 협상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일지. 먼저 우리 정은혜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죠. 모수개혁도 합의가 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그 이재명 당대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네, 문워크처럼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뒤로 가고 있는 거죠. 모수개혁도 협의한 것처럼 권성동 대표가 말을 했지만 오늘 바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협의회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월 10일에 예정되어 있던 국정협의체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가장 큰 것은 지금 연금과 관련된 개혁 문제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도 가장 많이 지금 정말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여야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세대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협상 테이블에도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대조차 저희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앞뒤가 다른 국민의힘의 행동을 어떻게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뭐 R&D 예산도 얘기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월 내에 패스트트랙을 해서라도 처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특히 연금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반도체법이랑 이렇게 연계해서 계속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지금 탄핵 국면에 있어서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그리고 더불어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민주당 측에서는 여당을 봤을 때 하자고 하면서 발목을 잡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발목을 잡는 것도 아니고요. 네. 말과 행동이 다르다. 말과 행동이 사람은 다르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행동과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근데 언어로서 하는 게 또 정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어와 행동이 다르다면 국민들 또한 믿을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거 협상에서 우리가 정말 주고받고 어느 정도 더불어민주당도 양보할 의지가 있습니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하지만 그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될지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앞뒤가 다른 행보를 지적한 것입니다. 네, 김혜란 전 대변인. 네,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연금 개혁의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수 개혁, 구조 개혁 이 두 가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 모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 요율을 좀 높이고 그리고 또 소득 대체율도 높이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네, 한 요구. 44% 정도. 네, 네. 그러니까 더 내고 사실은 덜 받는. 네, 그 두 주체가 다른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더 내야 되고 나중에 얼만큼 받을지 기약이 없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지금 사실 불안한 요소인 거고 이미 그 이전에 그 낮은 보험 요율로 다 냈고 이제는 받을 일만 남아있는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당 입장에서 모수개혁하자고 해서 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당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청년 세대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의 이익을 그 계층의 전체적인 불이익을 우리가 마음대로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잡고 지금 어떻게든 같이 좀 가보고자 하는 그 노력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구조개혁이라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논의 중에 이미 안정되어 있는 군인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이런 것과 좀 합쳐보는 게 어떤지. 지금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은 30년이면 재정이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에 32조가 적자가 나고 있어요. 네. 하루에 사실 882억씩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 받는 돈만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모수개혁만으로 했을 때 그럴 때에는 사실은 2030 지금 현재 청년들은 나중에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기는 납부만 열심히 하고 그때 되면 왜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이 모수개혁을 지금 민주당 안대로 한다 하더라도 8, 9년 고갈이 연기될 뿐이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근본적인 상황이네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그 고갈되는 시점을 8, 9년 늦추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또 이야기되는 것이 KDI에서는 심지어 세대 분리를 해서 각 그 연령대별로 본인들이 내는 돈은 통장에 따로 모아서 그 본인들이 납부한 돈이 다른 세대를 부양하는 데 들어가지 않도록 약속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구조개혁의 논의인데 물론 구조개혁은 10년 이상이 드는 아주 장기간의 계획이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은 모수개혁은 하긴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이 풀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 싸움이라기보다는 지금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에서 하자. 복지위 그렇게 돼서 이제 야당이 주도하려고 하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연금개혁 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다 같이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럴 때는 이제 여야 합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논의해서 풀고
모수개혁은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반론 듣고. 네,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난 6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 우선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본인의 입으로 공감한다고 뜻을 밝히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고 말씀하신 대로 실무회담에서는 더 이상 이게 조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서 일단은 저는 테이블로 나와라. 테이블로 나와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속 가능하고 세대 간의 형평성도 유지하고 그 노후에 또 소득도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연금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여야 모두 이 상대를 향한 공격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일관성이 없는 정책 행보다 이렇게 양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이든 우리 경제, 우리 민생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뜻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이 어느새 6차를 넘어섰습니다. 어제는 강명구, 조지현 의원이 변론을 방청을 했고요. 오늘은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이 헌재 변론에서 적극 발언에 나서고 있는 윤 대통령, 헌재에 나가보니까 이게 곡해가 돼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 정은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변론들을 보면서 소년인가 문학 청년인가 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무슨 달빛에 있는 우리가 그림자. 이제 호수에 있는 달빛을 쫓는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실제로 12.3 계엄 같은 경우는 누가 그 계엄을 실행을 했으며 그리고 그 계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받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 변론이 6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진실 공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실은 말도 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공론화가 되었을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누가 정말 잘못했고 잘했는지를 분별을 하실 기회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얘기를 할수록 아무 일도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짧게 끝난 내란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지금 수십조 원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게 되고 환율은 급등하게 됐죠. 국민들은 불안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진 재난 문자를 아마 모두가 받으시고 새벽에 한 2시 반쯤에 울리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혹시나 하셨던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다시 나라에 또 어떤 계엄 상황이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우리가 이후에 얘기도 하겠지만 국민들의 분열도 굉장히 지금 상당합니다. 여야가 너무나 많이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서 갈등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현실을 정말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또 면회를 가고 있죠. 인간적인 도리다, 인간과의 관계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에 대한 도리는 어디 갔고 국민에 대한 예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럴 거면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구치소 앞에 천막당사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민생이고 국민 안전입니다. 그리고 탄핵의 심판관에서는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본인의 그 거짓말을 하지 말고 왜 그랬는지 정말로 야당이 싫었던 건지 아니면 본인은 상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던지 저는 그런 식으로 정말 당당하게 떳떳하게 윤석열 대통령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혜란 전 대변인.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계속 면회를 가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들 방문을 하고 그 이전에도 대통령과의 인간적 관계가 돈독했던 의원들이 사실 법정에도 가서 방청도 하고 또 면회도 하러 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대통령은 사실 의원들을 만났을 때 고충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 같은 것에 대해서 하소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서 지금 구치소에 있고 또 재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이야기를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의원들이 앞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서 이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마구 네. 노출되거나 이랬을 때 사실은 이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의도라고 비추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선동하거나 호소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인간적인 도리로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건 좋지만 그 이후에 정치적인 의미를 잘 생각해서 처신을 잘 하시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마무리하시죠. 네. 전원 정치, 옥중 정치 뭐 이런 프레임으로 가지 않도록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 어제 그 기자간담회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선거 시스템 정비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사전투표 폐지를 또 친한계에서도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이를 두고서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에 편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혜란 전 대변인께서도 사전투표 폐지를 좀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사전투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작년 그 22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죠? 네네. 네, 그 출마했다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거 사전투표 제도는 정말 폐지되어야 되겠다고 이미 그때 너무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그 사전투표일이 이틀이었고 본투표가 하루였는데 그 사이 한 4, 5일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를 하고도 선거운동 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죠. 선거운동 기간은 전체가 13일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13일의 기간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 후보가 된 다음에 그 소중한 기간입니다. 13일 동안. 그 13일이 정말 짧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 다 만나서 인사하고 얼굴 보기도 힘든데 정말 사전 선거일 이틀이 사실 그때는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투표장 근처에 또 가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제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만나는 유권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 이미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사전투표를 했다 이렇게 나한테는 할 필요 없어. 나 이미 투표했어. 이거 저는 그때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그럼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이만큼이나 남아있는데 사실 사전투표라는 거는 본투표일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갈 사람들을 아마 투표의 편의성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총선에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67%였는데 사전투표율이 30%가 넘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의 반 정도는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상태였던 거죠. 그 이후에 그러면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 나서의 선거운동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 또 굉장히 많은 또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등장한 지역구들도 많이 있었고 또 심지어 우리 당은 그 사전투표 이후에 본투표 기간까지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점점 올라갔습니다. 네, 얼마나 답답했는지요. 이게 지금 이 양당제 체제에서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 후보가 나와서 이렇게 경쟁을 할 때 사실 이 양당의 지지율은 어쩌면 선거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미칠 정도로 그리고 사실은 뭐 4%, 5% 선에서 결정난 지역구도 많고 뭐 2, 3%로 차이가 갈린 지역도 많은데 아마 정말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점들을 노려서 결정적으로 사전투표일 직전에 결정적인 네거티브 같은 거를 어이없는 뭐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며칠 동안 막 해명해서 진정시켰지만 이미 사전선거 기간 동안에 날려버린 표, 잃어버린 표는 되찾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 제도를 처음에 마련했을 때 취지와는 달리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어떤 지금 결과가 말하자면 선거운동 효과가 우연에 맡겨지는 결과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다 투표한 사람들한테는 가서 선거운동을 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우연에 맡겨지는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제도 자체의 취지가. 그것은 이제 사전 선거 제도의 자체의 이야기고 또 그 당시에 매일 뉴스가 쏟아지고 그 4, 5일 동안에 지지율은 진짜 요동을 치고 그럴 때 이 민심이 객관적으로 전달이 되었느냐 이럴 때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선거한 사람과 그 본투표 때 선거한 사람의 표를 정말 동등하게 한 표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접하게 된 정보라든지 또 그 민심의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선거를 치루었는데 같은 선거에서 같이
투표를 했지만 전혀 다른 지금 환경에서 투표를 하게 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선거권의 평등한 선거권에도 좀 어긋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그 작년 총선을 전체적으로 지휘했었던 우리 당의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 선거 기간에는 사실은 사전투표에 임하라고 막 많이 홍보도 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네. 이미 사전투표의 폐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이미 있는 사전투표 기간 이틀은 그 있는 그 한도 내 그 전제에서는 무조건 투표를 독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옳은 결정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네. 이게 부정선거의 의혹이 지금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겁나서 선거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지지자들은 본투표일 하루 동안 선거를 하는 데 비해서 사전투표 3일 동안 선거를 할 수 있으면 이게 굉장히 또 불합리한 결과가 네. 나오죠. 네네. 예, 그런 것 때문에 독려는 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즉 아까 네. 말했던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지는 법에서 정한 것보다 짧아지는 효과, 그리고 그 이후 본투표 기간까지 4, 5일 동안에 변화하는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드렸는데 우리 정은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생각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충분히 네. 반박을 해주시죠. 아마도 김혜란 대변인님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네. 나오는 같은 생각이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미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에 그 4, 5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치인이라는 직업은 저는 그 어항 속의 금붕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누구나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선출직에 임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나를 지켜볼 수 있다는 걸 항상 의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제서야 후보를 알아보진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 위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후보들의 면면을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관심 없는 듯 보이시지만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사전투표 선거법 개정 안심해도 좋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투표함 이동 시 참관인과 경찰이 동행합니다. CCTV, 네. 출입구 봉인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바로 윤석열 전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당시 후보였군요. 네, 네. 당시에 제가 지금 포스터를 가져왔는데요.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웹자보 형식으로 네. 뿌리기도 지금 했었습니다. 당시 포스터를 그대로 네. 읽어주신 내용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포스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건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맞았는데 왜 지금은 틀린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모두가 부정선거로 당선되신 의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발언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 사전투표로 이루어진 그리고 사전투표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뭐 선거 당일에 놀러 가기 위해서 선거 당일 공휴일이니까 쉬려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선거 당일에도 부득이하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노동자분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 네. 그리고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태어난 고향과 다르게 주소지와 다르게 대학교 주변에서 거주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960년대에 부재자 투표로 이제 거소 투표를 했던 것인데 당시에는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편으로 먼저 내가 투표를 하겠다 보내고 네, 그런 좀 어려운 절차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제가 제주도에 가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서울 시민이지만. 그렇게 편리하게 제도를 만든 게 벌써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없고 네.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 사례들도 좀 살펴봤는데요. 네. 뭐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주에서도 사전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가능합니까? 네,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국민의 유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죠. 선거와 투표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선진화된 이 법안을 다시 퇴행하겠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그렇다면 만약에 사전투표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었어도 아마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부정선거였다고 주장을 했을까요? 지금 제도를 탓할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당선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전 투표는 우리만의 선진화된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사전 투표에 대한 생각까지 들어보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